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방재현입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의 영상을 한 3달 전부터 찍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총 3개의 영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 이 영상을 이제 기획하게 된 이 계기 자체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쇼츠에 어떤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수학은 결국에 암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해외에 S대에서 수학을 전공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크게 두 부류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 이거겠죠, 아마. 다른 수학 강사분들, 그리고 또는 학생분들 중에 좀 수학을 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클릭하셨겠죠, 아마.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쌍따옴표 보이시죠?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이 말씀을 무맥락에서,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저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지.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깊은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도 저 스스로 가르치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좀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바로 찍고 싶었어요, 뭔가를. 그래서 다 찾아보고 나서 생각 정리를 끝낸 다음에 3달 전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네, 수업 일정이 너무 빡세서 너무 이제, 네, 영상 찍을 이 틈이 안 나가지고, 네,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문장을 좀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좀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맥락에 대해서. 자, 일단 그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수업 영상이었는데, 수학 이퀄 암기라고 적어 놓으셨고요. 판서를 저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여러분, 이게 그냥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냥 수학은 결국에 암기다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딱 그 영상이 뜰 겁니다. 아마 쇼츠 영상이. 아무튼 먼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 이퀄 암기라고 판서를 하신 다음에 수학은 결국에 암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여러분 교육 과정에 따라서 대수일 수도 있고 수원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삼각함수라고 있어요. 삼각함수 다들 엄청 싫어하시는, 학생분들이 정말 증오하는 단원인데, 그 단원 삼각함수에서 얼싸안고를 설명하시던 중에, 자, 얼싸안고가 뭐냐면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좀 적지 않은 수의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이제 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사분면 각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은 전부 다 양수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외우는 방법입니다, 얼싸안고가. 아무튼 그걸 설명하시던 중에, 다른 수업에서 거기를 설명하던 중에, 수학에서 암기는 필수 과정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수학은 결국에 암기다만 저것만 떼놓고 보면은 뭔 소리야가 되지만,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근데 무작정 외우자는 건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물음표가 뜨는 그런 말씀들인데, 저는 이제 물음표가 굉장히 강하게 찍힌 게 이 다음이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칠판에다 저렇게 판서를 하십니다. 수학이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대. 첫 번째는 일반인. 저건 이제 어떤 걸 표현하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통념상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념에 대한 반박을 조금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저건 것 같아요. 수학이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는 전공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수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수학이 암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진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깊어진 거죠. 왜냐면 저도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공대 나왔습니다. 공대. 정확하게는 전기정보공학부라는 데를 이제 나왔는데, 뭐 어쨌든 정확하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수학이 암기가 아니라고 일단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대. 수학이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학 전공을 안 했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극적인 문장을 조금 더 이제 그 깊은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저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부터 좀 자세히 살피셔야 되겠죠. 암기.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암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는 암기도 있고, 뭐 암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암기가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외워 잊지 아니하다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릿속에 어떻게든 집어 넣었는데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수학 학습할 때 이제 암기라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함수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들을 y의 원소에 대응을 시키는데, 그 대응을 시킬 때 x의 모든 원소들을 y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시키는 그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미분계수라는 거는 무엇이냐? 그냥 식을 쓸게요, 이거는. 미분계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데, 그냥 이건 식을 씁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요거예요, 요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그런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왜 평행사변형이 왜 그건데? 함수가 왜 그건데? 미분계수가 왜 이건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정이니까 그래. 그냥 받아들여. 짜치가.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밖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좋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있지만 나쁘게,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암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요런 애들입니다. 자, 지금 저 위에 나온 세 가지 개념이랑 차이점이 뭐죠?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왜 그런데 도대체? 구구단 왜 그렇게 되는데? 근해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왜 그렇게 되는데? 삼각함수의 극값의 차가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왜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나와요. 이래저래 저래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공식이라고 많이 통칭을 하는데, 얘네들을 외우면은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수험적으로. 막 2차 방정식 중간에 문제풀이가 막 어떤 다른 문제가 나와서 문제풀이 과정 중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나는 근해 공식을 유도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그걸 다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예시를 뭘로 들까?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예시를 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수학을 좀 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예시로 들고 나왔는지 뭐 금방 지금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봐봐요. 뭐 어떤 학년이든 지금 고1이든 고2든 아니면 중3이든 이제 공통수학 1을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요 놈의 해가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거 해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배우신 분들 중에? 다들 배우시잖아요. 인수분해 했을 때 0 되게 하는 x값들이 경계인데 그 중에 작은 놈보단 크고 큰 놈보단 작다. 뭐 작큰 큰작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시잖아요, 다들. 요 놈의 해는 인수분해하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이 경계고 그러니까 작은 놈보단 크고 큰 놈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할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암기예요.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암기인 거고 왜 해가 근데 뭐 해가 왜 이렇게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해 구했으면 됐지. 뭐 지장 있니? 시험 보는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죠. 지장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면은 요것만 요 2차 부등식 해가 요렇게 된다는 그 규칙만 이제 암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는 못 푸시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요 부등식이 요 부등식이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때의 a의 범위를 구해달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위에처럼은 죽어도 못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이제 외우는 게 있어요. 사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특정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이라고 뭐 최고차 한계수의 부호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리고 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암기해서 풀어도 풀리는 문제긴 해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굳이 하지 않고 조금만 진짜 조금만 머리를 조금만 더 써서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인 건데 결국에는 원리가 똑같으니까 괜히 암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뭐 탓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급하면 내가 지금 당장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몰라. 이해가 안 가. 뭐 하는 건지. 그러면 암기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시험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비효율과 시간 낭비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싸안고 있죠. 얼싸안고. 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이고 내신 2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간고사에만 나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일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다. 올.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인 세타만, 사인만 양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탄젠트랑 발음이 비슷하죠? 비슷한 건 아니고 그냥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얼산, 그리고 여기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여태까지 이제 같이 일했었던 조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내 앞에서 얼싸안고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하면서 수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스카이에서는 잘 못 봤는데 서성한 이하?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서성한 이하인 분들이 저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조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거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삼각함수를 나중에 이제 이미 학습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고, 학습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깨달음이 올 거예요. 저기 삼각함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문제 푸는 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저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다 라는 걸 아실 거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각변하는 공식,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방정식, 부등식 그냥 다 해결되거든요, 원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문제 한 개만 내볼게요. 지금 루트 3 사인 세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쓸데없는 걸 암기를 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걸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시간 낭비와 비효율이라는 게 요거에서 이제 되게 단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봐봐요. 루트 3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다. 뭐 삼각함수 배우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이거 이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96명, 97명은 100% 제곱합니다, 저기에서. 그것도 제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곱해서 답을 구하면 되긴 되죠. 뭐 제곱한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은 1 되는 거니까 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어쩌고 사인 세타는 어쩌고 두 개의 기본적인 삼각방정식을 푸시면 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저 얼싸안코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와 y좌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럼 결국에 이거 뭐냐,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때, 자, y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요. 자, 그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 6분의 파이 또는 뭐 30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랑 요 점이랑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30도, 여기 몇 도? 여기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각이 한번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푼 풀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삼각함수를 외워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해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웬만하면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학습할 때. 그런 예시들만 지금 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게 조금 좋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야, 너가 그러면 지금, 제일 그 유명하신, 그 업계에서 이제 제일 선도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틀리다는 거냐, 그러면. 틀리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좀 정확하게 이제 짚어드릴게요. 이제 수학 전공자가 얘기하는 그 암기라는 게 뭐냐면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수학과 학생들도 배워요.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원래는 3학년 때 배우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대 그래도 수리과학부 다니시는 분들은 2학년 때 이미 수강하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공대나 다른 이제 수학 전공이 아닌 다른 자연대 다니시는 분들은 선형대수학을 보통 대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그 선형대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하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내신 과목으로 기하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벡터라는 거를 배우셨겠죠.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통합과학이나 물리나 이런 데서 벡터와 스칼라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벡터는 진짜 벡터가 아니에요. 얘가 진짜 벡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벡터 공간이라는 집합을 내가 새로 정의를 할 것인데, 그게 뭐 이제 합연산도 정의가 잘 돼야 되고 스칼라 곱연산도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다음 8개의 규칙을 따라야 우리가 그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벡터 공간의 원소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 가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게. 선형대수학에 등장하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저기 뭐 첫 번째 규칙은 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두 번째 규칙은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법칙은 각각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한다. 여러분 항등원이랑 역원이 뭔지 모르시죠?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아무튼 그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규칙은 스칼라 곱인데 1과 스칼라 곱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자 스칼라 곱이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형대수학을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 어쨌든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 문제가 다 증명 문제예요, 선형대수학은. 뭐 요즘에도 그렇게 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선형대수학을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수리과학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선형대수학을 수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험이 다 증명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랑 그때 같이 들었던 동기는 드랍했습니다, 듣다가. 못 해먹겠다고. 근데 아무튼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요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140여 개 정도가 되는 140개 되는 정리들을 쭉쭉쭉 뭐 새로운 개념 하나 더 정리해서 추가해주고 그런 식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과목입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걸 통째로 지금 다 머릿속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냥 암기라고 할 수가 있죠, 수학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 3달밖에 안 배워요, 이거를. 근데 그 진도를 따라, 그리고 뭐 이 과목만 수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다 시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외워야죠, 뭐 저희도. 네, 뭐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며, 이거는 여러분 그래도 재밌는 편인 거예요. 더 역겨운 거 되게 많아요, 엄청.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전공자가 말하는 암기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수학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정의나 공리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냐고요. 이렇게 등치가 큰 애가 있냐고요. 기껏해야 뭐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다 간단하잖아요, 정의 자체가. 이렇게 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등수학이 암기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능수학이 암기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럼 결국에 암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지식들, 그 지식들의 이제 뭐 수직 구조가 좀 있어요. 지식 구조 중에. 그 수직 구조가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정의나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공통수학 2를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이제 뭐 고3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2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수학 하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학 하를 배운다고. 그러면은 사전 지식이 뭐냐?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그리고 공통수학 1 또는 수학 상이 사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정의랑 공리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공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공리는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하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집합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공리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공리라고 안 가르치긴 합니다. 그걸 뭐 집합의 부분 집합의 성질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왜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의 정의가 뭔가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다 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공집합의 모든 원소가 부터 삑살이 나는 거예요. 왜요? 공집합에 원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분집합인지 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그냥 우리는 참이라고 믿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게 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걸 공리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거 말고도 이제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뭐 공간도형에서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적인 공리들을 배워요. 근데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저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고, 사전 지식이 안 쌓이신 분들은 사전 지식을 몽땅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냥 사전 지식, 그냥 선수 과목을 열심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와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내신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안 하면 저게 똥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수학은 엄청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저런 정의나 공리, 사전 지식을 이제 조합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질, 어떤 것의 성질, 정리, 공식 같은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들을 또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상위 지식인 실전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또 유도를 해냅니다. 실전 개념은 이제 아까 언급했었던 그 유명하신 분께서 처음 이제 처음 쓰셨던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전 개념은 이제 좀 강사분들마다 좀 많이 다르게 가르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은 특정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특정 주제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할 개념,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될 것들을 이제 묶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제별로. 아무튼 이러한 하위 단계 지식에서 상위 단계 지식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꼭 수학 학습을 할 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수학은 이제 보통 우리가 누적의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 지식에 구멍이 생기면 진짜 힘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게 복리로 늘어나요, 복리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앞에 거부터 이제 잘 차근차근히 공부하셔야 돼요, 방학 때. 자, 그래서 뭐 지식 구조가 저렇게 됐네. 그럼 결국에 네 말은 이해를 하라는 거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네, 암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수학 지식의 총량을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10%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90%는 순수하게 암기 하나도 없이 그냥 이해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학 학습법은 딱 저대로 10%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 주시고, 90%는 순수하게 이해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렇게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수학이랑 과학을 전부 다. 그러니까 저 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광문고를 나왔는데, 제가 고1 초등학교, 고덕중학교, 광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과고 입시를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서울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과고 입시가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었던 세대였고 실제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고등수학을 다 선행을 해놨었습니다. 이미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다 종료가 됐었고요. 그거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구장창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아직도 시행이 돼요. KMO라고. 그 공부를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많이 반복을 했어요.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지금 기하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수투 또는 미적분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서 처음 선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네, 좀 재수없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이미 그렇게 많이 해놨기도 했고 저는 공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수학 공부랑 과학 공부가. 네, 그래서 금방금방 했습니다. 그런 공부들도.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제가 뭐 이제 KCHO, 고등부, 화학올림피아드죠. 화학올림피아드 고1반부도 제가 상을 받았었고, KMO 2차도 상을 받았었고, 심지어 그 고3들만 내보내는 경시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대표를 한 명만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의 이제 대표들이 한 명씩 나와서 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서울시경시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강동구에서 유일한 입상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이제 제 자랑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이상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 고3 특히 고3들의 공부량보다 솔직히 제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공부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거를 다 이상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의 지능이 정규분포 그 평균 근처가 아니라 좀 이쪽으로 쏠려 있다. 아, 이쪽이죠. 이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면은 뭐 이상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죠. 늦게 시작을 하셨어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저런 식으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제가 그 서울대 일반 전형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모의 면접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문제로도 실제로 출제하고요.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수능 1등급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영어 단어처럼 외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파트 2 영상에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은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을 때는 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방학이죠, 방학. 그리고 학기 중에는 좀 내신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암기를 필요하면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반복해서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그리고 이거는 뭐 스스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 학습이랑 이해 학습의 균형을 찾을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건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암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원래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당장 지금 내신 시험이 코앞에 있으니 암기를 해야 돼. 아니면은 이거는 시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기준들을 스스로 세울 줄 알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기준을 스스로 못 세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게끔 스스로 단련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좀 도움을 받더라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 오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은 수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풀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